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4편 고구려 전성기의 마지막 임금 문자왕. 장수왕 79년 겨울 12월 왕이 별세하였다. 그의 나이 98세였다. 호를 장수왕이라 하였다. 위나라 효문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흰색의 위모관을 쓰고 배로 만든 시미를 입고 동쪽 교회에서 애도의 의식을 거행한 후 이한상이라는 사신을 보내왔다. 삼국사기 고구려 분기 장수왕 편의 마지막 기록이 이렇습니다.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강성 제국으로서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때가 언제였느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서슴지 않고 광개토왕과 장수왕 시기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방송해드렸던 장수왕 시기의 고구려를 정리할 차례인데, 고구려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장수왕은 어떤 왕이었는지 역사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우석대 조법종 교수의 얘기입니다. 고구려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소수르명이라든지 고구려왕이라든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광개토왕 때에 이르러서 말 그대로 왕국적인 국가가 제국적인 국가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 제국을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되는데, 말 그대로 고구려를 제국으로 완전히 정착시킨 왕이 장수왕이 아닌가. 즉 제국의 첫 단계는 광개토왕이 만들었다면, 아쉬운 것은 광개토왕이 너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요절을 하다 보니까 그 요절한 아쉬움을 장수왕이 아주 거의 100살에 육박할 정도로 살면서 그걸 다 보충해서 고구려를 말 그대로 제국의 반열로 굳게 세운 왕이 장수왕이 아닌가. 임금 한 사람 잘 만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까지 좌지우지되던 왕조 시기에 장수왕 같은 걸출한 임금이 무려 79년 동안이나 왕위에 있었다는 것은 당시 고구려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고구려 연구재단 이성재 연구위원은 80여 년에 이르는 재위 기간 동안 북방이나 서방의 중국 세력들과 단 한 차례도 전쟁을 벌이지 않았던 장수왕의 애교 업적을 무엇보다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북위가 교전을 오랜 기간 동안 동서남북으로도 여러 국가들하고 다 싸웁니다. 계속 정보를 수행하고 황제들마다 다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희한하게도 고구려하고만큼은 교전을 한 번도 안 해요. 그 사실은 뭐냐면 북위가 고구려를 두려워했다는 말도 되지만 실제로 고구려가 그것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위가 그렇게 강력했던 그 북위로 하여금 고구려를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장수왕의 그 오랜 시간, 그 사람의 통치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진 거라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 녹아들었던 그 양반의 통치랄까, 아니면 그 시대 그 아주 핵심적인 그런 문제들을 큰 무리 없이 이렇게 헤쳐나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록 오래 살았다고 해서 왕호도 장수왕으로 이름 붙여지긴 했지만 의학 기술이 발달한 요즘도 그만한 천수를 누리기 어려운데 장수왕은 실제로 98살까지 살았던 것일까요? 인하대 서영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런 기록들로 봐서 장수왕이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 시호, 장수라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오래 살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의 서울이었던 경주의 서봉총에서 과거에 은으로 만든 그릇이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그릇은 고구려에서 만든 그릇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그릇 밑에 보면은 연수라고 해서 수명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연호가 붙어 있습니다. 짐작컨대 이것은 아마 고구려의 장수왕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오래 살게 되니까 백성들이나 국가에서는 임금님이 더 오래 사시라고 하는 뜻에서 연호 자체도 아마 연수, 수명을 더욱 연장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붙인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제6대 임금이었던 태조대왕이 118살까지 살았다는 삼국사기의 내용은 고구려 왕조가 해시에서 고시로 옮아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기 반해서 장수왕의 경우 79년 재위 기간 동안의 치적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장수왕이 100살 가까이 장수를 누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한편
단국대 서영수 교수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후반으로 갈수록 왕들의 인간적인 풍모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전쟁사 위주로 기술되어 있는 점이 못내 아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쉬운 것은 이제 그 광개토왕이나 장수왕의 경우 그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뭐 부인이 뭐 이뻤다든지 뭐 자식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있었다든지 또 뭐 뭐를 좋아했다든지 또 뭐 눈이 부리부리했는지 이런 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실제로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왕의 모습을 정말 생동감 있게 일반인들한테 표현해주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장수왕의 쭉 사적을 보면은 장수왕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과단성이 있고 왜냐하면 천도라든지 신라도 다 실패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천도에 성공한 경우가 드물어요. 장수왕의 재위 기간을 서기로 따져보면 기원 후 413년부터 49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세기라는 한 세기를 거의 도맡아서 고구려를 경영해온 셈이죠. 이 기간 동안 고구려 바깥의 세력들이 부침과 흥망을 거듭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데 비해서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강력한 제국으로서 그 위치를 굳건하게 다져왔던 것입니다. 대왕마마, 사냥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사옵니다. 그래. 헌데 대왕마마가 뭐냐? 할아버지라고 부르거라. 아니옵니다, 대왕마마. 이런 고집 한번 세구나. 그래, 사냥 나간 일은 소득이 좀 있었느냐? 짐승을 많이 잡았는지를 묻고 있느니라. 예, 대왕마마. 변방의 백성들을 위모하고 함께 사냥 나간 군사들을 이 전쟁에 대비해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공격과 방어 훈련을 하였사온데 우리 고구려 군사로서의 기계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사옵니다. 그렇지. 호랑이나 표범을 수백 마리 잡는 것보다 그것이 더욱 소중한 일이니라. 네 아비가 너를 낳고 일찍 죽는 바람에 내 걱정을 했었는데 네가 이렇게 늠름하게 자라주었구나. 너는 우리 고구려 왕실의 장손이니라. 자, 이리 가까이 오라. 할애비가 한번 안아보자꾸나. 할아버지 장수왕과 손자 나훈이 주고받았을 법한 내용을 드라마로 꾸며본 장면입니다. 이 손자가 바로 고구려 제21대 문자왕입니다. 문자 명왕은 명치호왕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은 나훈이며 장수왕의 손자이다. 아버지는 장수왕의 아들 고추대가 조다였다. 조다가 일찍 죽자 장수왕이 나훈을 길러 장손으로 삼았다. 장수왕이 제위 79년에 죽자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장수왕의 아들 조다는 아버지가 100살 가까이 장수하는 바람에 왕위에 올라보지도 못하고 일찍 죽고 말았고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손자 나훈이 왕위를 물려받아 문자왕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자왕이라고 부르는데 삼국사기에는 문자명왕이라고 밝을 명자 하나가 덧붙여 있습니다. 유리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리명왕으로 올라 있는데 여기에 붙어있는 이 밝을 명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구려의 왕들은 그냥 왕이라고 칭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태왕이라고 칭한 경우 또는 호태왕이라고 칭한 경우 또는 몇몇 왕의 경우에 보면 명왕이라고 칭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명왕, 문자명왕 이렇게 칭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그 태왕, 호태왕, 명왕 이런 것들은 보통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왕 중의 왕이다 또는 왕으로서 뛰어나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문자명왕의 경우에도 이런 그 명왕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왕의 업적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광개토왕, 장수왕에 이어서 문자왕 제위 기간까지를 고구려가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문자왕은
고구려 왕조 28명의 왕들 중에서 충분히 명왕이라는 칭호를 붙일 만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고구려의 제21대 임금 문자왕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탐색해 가보기로 하죠. 문자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당시 북방의 강자였던 위나라의 효문 황제가 축하 사절을 보내옵니다. 문자왕 원년 봄 3월 위나라 효문 황제가 사신을 보내 왕을 사지절 도독, 요해 제군사 정동 장군, 영호 동이 중랑장, 요동군 개국공 고구려 왕으로 삼고 왕에게 의관, 복식, 수레, 깃발 등의 장식물을 주었다. 고구려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중국의 남조와 북조에서는 앞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기다란 이름을 붙여 책봉을 했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었죠. 그리고 그 답례로 고구려에서는 세자나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는데 그것이 의례적인 애교상의 행위일 뿐 요즘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종주국과 속국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대왕마마, 위나라 효문 황제가 사신을 보내 책봉을 내리면서 그 답례로 우리 고구려 왕실의 세자로 하여금 위나라를 방문하라 하였사온데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그래. 경들은 어찌하면 좋겠는가? 승하하신 장수왕 시절에 위나라의 현조가 우리 고구려 왕실의 공주를 후궁으로 맞이하겠다고 하였사온데 선왕께서는 이를 거절하였사옵니다. 이번에도 마땅히 세자를 직접 보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아니옵니다. 당시에도 그 일로 위나라와의 관계가 순탄치 못하였사온데 이번에 또 세자 예방을 거절하시면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될까 염려되옵니다. 우리가 꼭 위나라 왕실에 세자를 직접 보낼 필요야 있겠느냐? 허나 드러내놓고 세자를 못 보내겠다 할 수는 없는 일. 세자가 병이 나서 몸져 누워 있다고 전하라. 그리고 짐에 종숙되시는 분께 위나라 사신을 따라가서 황제를 예방하게 하라. 예, 대왕마마. 이전 임금이었던 장수왕이 공주를 후궁으로 보내라고 요구한 위나라 황실에 대해서 공주는 이미 출가했고 아우의 딸은 죽어버렸다고 핑계를 댔던 것처럼 문자왕 역시 장차 고구려의 왕통을 이어갈 세자를 직접 보내서 조공을 바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둘러대었다. 우리는 이 대목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때 세자가 정말로 병이 났을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왕의 종숙이 세자 대신 조공사절로 갔을 때 당시 위나라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중국 역사서인 북사열전 고구려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왕의 본명이 나운인데 그냥 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죠. 고구려와 운에게 조서를 내려 세자를 보내 예방하게 하되 우리 위나라에서 지내는 제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그런데 운이 글을 올려 세자가 병이 났다고 사양하고 그의 종숙을 보내니 황제는 그를 준엄하게 질책하였다. 문자왕이 세자를 보내지 않으려고 세자가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이미 간파했기 때문에 질책을 했겠죠. 그러나 더 이상 문제 삼았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위나라도 고구려를 섣불리 대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왕 3년의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쉽게 흘려버릴 수 없는 문장 하나가 등장합니다. 문자왕 3년 2월 부여왕이 처자를 데리고 와서 나라를 바치고 항복하였다.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이 부여에서 갈라져 나와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이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고구려사에 끈질기게 그 이름을 올려놓던 부여라는 나라가 문자왕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부여는 만주의 길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평원에 자리 잡은 고구려보다 역사가 오래된 노대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앞으로는 그 이름을 들을 수 없게 됐는데, 그렇다면 부여가 어떤 나라였고 우리와는 어떤 관계였는지를 한번 되새겨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서영대 교수의 설명입니다. 고구려의 건국신화에도 보면은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왔다고 했고, 백제도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남부여라고 했고, 심지어는 말갈족이라든지 또는 두막루족이라든지 하는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여러 종족들도 자기들은 다 부여의 후예다, 이런 것을 자칭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마치 유럽사에서 로마가 망했지만은 로마의 그 영광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그 정권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뭐 신성 로마 제국 등등도 마찬가지고, 절대 왕조 시대의 그 프랑스 같은 데도 보면은 나폴레옹이 뭐 그 대관식 할 때 보면은 로마 황제가 쓰는 그런 관 비슷한 걸 쓴다든지, 루이 14세가 로마의 군복을 입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의 영광을 계승했다. 이게 자국의 그 선전에 큰 효과가 있듯이, 그러나 이처럼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넉넉한 경제적 기반을 누리면서 화려한 문화를 꽃피워왔던 부여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또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북중국의 여러 세력들에게 잠식당했고, 그중 일부는 이미 광개토왕과 장수왕 시기에 고구려의 속국으로 편입됩니다.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도 상징적으로 왕실은 유지해왔던 모양입니다. 고구려 연구재단 이성재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그 왕실은 남아 있었는데 그 고구려 영향 아래 들어와 있으면서도 속국으로 이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때 와서 이제 그것조차도 다 사라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부여를 완전히 이제 그냥 집어삼킨다기보다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물길이 이제 부여하고 이제 그 인접해 있었던 그 세력이었는데, 그 세력이 그 부여 영토로 자꾸 밀고 들어옵니다. 이제 그걸 상대한 게 이제 부여도 되지만 이제 고구려도 같이 상대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 물길의 압력이 이제 거세지다 보니까 부여 자체가 거기 버텨나질 못하는 거죠. 외압과 내인이 작용을 해서 결국 이제 부여는 명맥을 잃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자 부여 왕실이 물길에 흡수되지 않고 왕이 처자를 데리고 고구려로 항복해 왔다는 것은 아마도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는 인식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부여 왕조를 멸망하게 만든 족속이 물길이라고 했는데, 중국 사서인 북사열전에는 물길족이 훗날 말갈족이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주 지역의 동쪽 지역에서 흥망을 되풀이했던 족속들을 시대순으로 추적해 보면은 숙신, 엄루, 물길, 말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말갈족들은 수당 시대, 수나라나 당나라 시기에 처음 역사에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 사기에 보면은 이 말갈족에 대한 기록이 중국 기록보다도 훨씬 앞서서 고구려 초기부터 이 말갈족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수왕 때는 물론이고 이 문자왕 때도 말갈족들이 고구려와 함께 백제를 치러가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왕 때 기록을 보면은 물길이라는 족속도 있고 말갈족이라는 족속도 있고 해서 마치 이 기록을 보면은 두 족속이 동시에 존재한 것처럼, 그러니까 같은 종족을 두고 시대에 따라서 그 이름만 숙신, 음루, 물길, 말갈로 달리 불리었다는 얘긴데, 중국 역사서에서는 이전까지는 쭉 물길로 나오다가 수나라, 당나라 시기에 가서야 그 명칭이 말갈로 바뀝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삼국사기에는 같은 시기에도 물길과 말갈이 번갈아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을 기준으로 본다면 물길과 말갈은 서로 다른 종족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어느 쪽 기록을 따라야 할까요? 근데 이때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중국 기록과 우리 삼국사기 기록이 다를 경우에 중국 기록은 맞고 우리 건 틀리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말갈 기록을 부정하는 이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와서는 이 삼국사기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무턱대고 날조한 이런 것은 아니고 뭔가 역사적 근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말갈족들은 이 동해안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예맥족의 예족, 이것이 그 어떤 계기로 말갈이라고 표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자왕 3년 7월 대왕마마, 신라 군사가 우리 국경을 침범하여 살수법반에 진을 치고 있다 하옵니다.
무엇이? 그게 정말이냐? 예, 대왕 마마. 신라 소지왕이 보낸 군사가 틀림없사옵니다. 아니 되겠다. 이 기회에 신라군을 토벌하고 말 것이다. 날쌘 기병들을 앞세우고 보병들은 뒤를 따르게 하라. 자, 가자! 이때는 이미 신라가 백제와 맺은 나제 동맹을 배경으로 해서 고구려에 군사적으로 대항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대왕 마마, 우리 군사의 기세에 눌려 신라 군사가 패퇴하고 있사옵니다. 퇴각하고 있는 신라 군사들을 추격하여 옥을 베어라! 살수벌판 싸움에서 고구려에 패한 신라군은 말머리를 돌려 후퇴하다 견화성이라는 성 안으로 도주에 들어갑니다. 대왕 마마, 신라군이 성 안으로 물러나 성문을 다닥으로 싸웁니다. 고구려군은 성을 포위하고 적군이 항복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하라! 아니, 저기 몰려오는 무리들은 어느 나라 군사들이냐? 대왕 마마, 백제군 3,000명이 신라군을 구원하기 위해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무엇이? 안 되겠군. 군사를 물려라! 후퇴하라! 이 전쟁에 대해서는 삼국사기 신라 본교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라 소지왕 가을 7월에 장수 실족 등이 고구려와 살수벌판에서 싸우다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견화성을 지켰는데 고구려 군사가 이를 애워쌌다. 백제왕이 군사 3,000을 보내 구원하자 고구려가 포위를 풀었다. 이 무렵의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 처지를 면치 못했던 광개토왕이나 장수왕 시대의 신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신라가 고구려군에 맞서서 군사 대결을 벌일 수 있었던 데에는 신라의 국력이 신장된 탓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백제와의 군사 동맹이라는 배경이 뒷받침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신라가 서서히 성장을 하면서 고구려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반기를 들면서 백제와 접근을 해서 나제 동맹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개토왕, 장수왕 대 삼국관계와 달리 문자왕 대 오면서 이 삼국관계가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 나제 동맹군과 대립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신라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백제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물론 이제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했을 경우에는 신라가 백제를 도우고, 또는 반면에 신라를 공격했을 때는 백제가 도우고, 백제를 공격했을 때는 신라가 도우고, 이렇게 해서 삼국 간의 각축이 전개됩니다. 1년 뒤인 이듬해 8월, 이번에도 고구려는 또다시 나제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이번에는 백제군이 진을 치고 있던 치앙성을 고구려가 선제 공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제군은 치앙성 아래 포위되었다. 보급로를 차단하고 군사들은 성 안으로 화살을 날려라! 대왕마마, 백제군의 지원 요청을 받고 지금 신라 군사가 몰려오고 있사옵니다. 대왕 마마, 포위 병력 일부를 거느리고 신라군을 토벌하겠사옵니다. 아니다. 중단하라. 두 나라 군사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은 너무 큰 손실을 불러올 것이다. 퇴각하라.
백제의 치양성을 포위하였다. 백제가 신라의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 왕이 장군 덕지로 하여금 백제를 구원하게 하므로 고구려 군사가 퇴각하였다. 이렇게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의 군사 동맹 때문에 다 이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번번이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백제 혹은 신라와 맞서 싸웠다는 전쟁터의 위치가 어디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살수원이나 치양성을 어느 지역으로 봐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살수는 청천강이고 치양성은 지금의 황해도에 위치해 있는 성인데 장수왕 시기에 이미 백제의 한 성을 함락해서 백제로 하여금 저 남쪽 공주로 수도를 옮기게 한 바 있는데 그 사이에 국경선이 그처럼 북쪽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이때의 그 고구려의 남쪽 전선들은 장수왕 때보다 조금 더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는, 백제와 고구려가 저 신라가 이제 자꾸 이제 밀고 올려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 조령 뭐 언저리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더 그 안쪽으로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뭐 조금 더 위쪽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 예전에 나오는 그 황해도 치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아닌 것 같고 거기보다는 좀 남쪽인 중부지방 일대 어딘지인 것 같습니다. 장수왕 시기보다는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선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갔더라도 황해도 이북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성재 연구위원의 견해입니다. 서영대 교수 역시 같은 견해인데 한 가지 경우를 더 상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백제가 한강 유역을 수복을 했고 더 나아가서 북쪽까지 나갔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수원, 그 고구려와 백제가 전투했던 곳이 살수원 청천강이라고 하는 이런 지명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그렇게는 볼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보다 합리적인 해석은 이런 그 고대의 지명은 한 곳이 한 개의 지명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명이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 백제가 그 한강 유역에 있을 때 고구려와 싸움했던 한성, 수곡성, 치양성 이런 것이 아마 그 백제가 그 공주 지역으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도 그 지명들도 또 남쪽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전투를 했는 것이 아닌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한성에 도읍을 두고 있을 때 고구려와 전투를 벌였던 치양성이나 수곡성 같은 지명을 가지고 내려가서 경기도 남부 지역이나 충청도 일대에 구축한 성에다 그런 명칭을 붙였을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백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도읍지었던 한성을 함락당하고 계로왕이 참살당한 뒤 백제는 지금의 공주, 즉 웅진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고구려군이 한성을 함락했다가 곧 물러간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백제는 왜 그토록 멀찌감치 남쪽으로 도읍을 옮겨버렸을까요? 고구려연구재단 이성재 연구위원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것이 그 고구려의 남진 혹은 고구려를 상대하는데 아주 유효적절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인 비교가 그런 겁니다. 뭐냐면 예전에 마치 계로왕이 북이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제3의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과 바로 옆에 있는 공동으로 그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신라를 끌어들이는 것과 어떤 면이 더 효과적이냐, 그건 뭐 볼 것도 없이 당장 차원에서는 그 백제는 신라와의 그런 관계죠. 근데 만약에 이제 중원에서 일어난 제3의 세력이 고구려에 대해서 어떤 생각 혹은 실제로 뭘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책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 신라가 이제 그 수나라나 당나라를 끌어들인 것과 비교한다면 그렇게 됩니다만은, 적어도 당시 백제 입장에서 보면 중원의 입장은 지금 고구려를 칠 생각은 없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고구려에 의해 타격을 입은 백제는 신라와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을 가장 유효적절한 선택으로 보았다. 그러자면 신라 왕실과 가까운 곳에 도읍을 두어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하고 웅진 천도를 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한성을 함락당했다고 해서 멸망 직전으로 갈 만큼 타격을 입은 게 아니라 그런 새로운 전략 차원에서
남쪽으로 천도를 한 것이라는 얘기죠. 문자왕 4년 봄의 삼국사기 기록에는 고구려 왕이 바다를 향해 제사를 지냈다는 조금 특이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자왕 4년 가을 7월 왕이 남쪽 지방으로 순행하여 바다에 망제를 지내고 돌아왔다. 그렇다면 문자왕이 찾아간 해안 지방은 어디쯤이었을까요? 그리고 바다에 지내는 망제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서영대 교수의 설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남쪽으로 갔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당시 서울이었던 평양 남쪽, 지금 이 경기만 일대까지 내려온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이때 바다를 보고 제사하는 것을 망제, 바라보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멀리 있는 곳, 산까지 직접 타 올라가고 하기가 어렵고 바다는 또 중간에 나가기가 어렵고 하니까 멀리서 그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낸 것을 바라보는 제사, 망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망제를 지내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영토를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를 한다. 왕이 자국의 영토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 지역이 자국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고, 더구나 멀리 바다를 내다보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바다까지도 자국의 영토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방으로 눈길을 돌려볼까요? 대왕마마, 위나라 황실의 조공사신으로 갈 예실부리옵니다. 그래. 먼 길 잘 다녀오너라. 그런데 대왕마마, 이번 조공길에는 어찌하여 가장 중요한 조공 품목인 황금과 가옥을 가져가지 말라 하였사옵니까? 빈손으로 가게 돼서 섭섭하였더냐? 그게 아니옵고, 가서 위나라 황제에게 이렇게 전하거라. 내가 말한 대로 한마디도 틀림없이 그대로 전해야 하느니라. 예, 대왕마마,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삼국사기 문자왕 13년 기록에는 고구려 왕의 명을 받고 위나라 세종에게 사신으로 갔던 예실부리라는 신하에 대한 얘기가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수차 소개했듯이 고구려는 정기적으로 중국 황실의 조공품을 바치고 답례품을 받아오곤 했는데,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문자왕은 예실부리라는 사신을 빈손으로 보냅니다. 자, 이 예실부리 위나라 세종에게 가서 뭐라고 하였을까요? 문자왕 13년 여름 4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위왕 세종이 우리 사신 예실부를 동당에서 맞이하였다. 예실부리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대왕마마, 우리 고구려는 황제를 섬기기로 약속한 것을 누대에 걸쳐 성실하게 지켰사옵니다. 토산물을 바치는 조공도 어긴 적이 없었사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찌하여 조공의 예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는고? 마땅히 황금과 가옥을 가져오려 하였으나 황금은 부여에서 생산되고 옥은 섬나에서 생산되옵니다. 그래서 그러하온데 황금이 생산되는 부여는 물길에게 침략당하고 옥이 생산되는 섬나는 백제에게 병합되었으니 두 가지 물품이 우리 왕실의 창고에 들어있지 못하옵니다. 이는 실로 두 적국의 탓이옵니다. 고구려는 대대로 해외를 다스리고 오랑캐의 교활한 무리들을 모두 정복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고구려의 보물이 적어졌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다. 이것이 누구의 탓이란 말이냐? 그대는 나의 뜻을 그대의 왕에게 전달하여 왕으로 하여금 위압과 회유의 방략을 다하여 부여와 섬나를 되찾게 하고 토산물을 실수 없이 잘 바치도록 하라. 도대체 이 기록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소개했듯이 부여는 물길국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론되는 섬나라는 세력은 신라를 그렇게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라가 백제와 군사동맹을 맺어 협조체제에 들어간 것을 섬나가 백제에 병합되었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 조공품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노라는 예실부의 얘기에
위나라 세종은 위압과 해유를 써서라도 그 땅을 다시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조공을 바칠 물자가 없으니까 이제는 조공을 제대로 옛날처럼 못하겠다. 조공하는 액수를 깎아달라. 이런 어떤 외교적 교섭의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고구려가 일시적으로 부여 일부 지역이라든지 또는 섬나 지역, 신라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것을 뺏겼고 그걸 다시 이제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고구려의 그 국가적 목표라고 할 때 그것을 북중국으로부터 승인받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는 조공품을 적게 바치려고 하는 외교적인 노력, 다른 하나는 이 지역 일시적으로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는 데 대한 국제적인 승인, 이런 두 가지 의미 중에 어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록에 대한 서영대 교수의 해석을 들어봤는데 이성재 연구위원은 이 기록에 나타난 고구려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과거 같으면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 고구려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당장 북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그런 의사들을 보여요. 뭐냐면 백제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북위에서는 그 도와주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구려에 대해서 백제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뭐 그런 얘기를 넣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모습에서는 그 안의 일들은 고구려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일들은 다 니네 소관인데 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냐. 이건 북위 조정에서 뭐 이렇게 처리해 줄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고구려가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예전에는 고구려의 속국으로서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백제와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의 영향권 밖으로 빠져나가 버렸다.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를 되찾아 고구려에 복속시키기 위해서 백제를 칠 것이니 너희들은 일절 간섭할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위나라 세종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주장을 관철시켰다는 설명입니다. 고구려가 다스려야 할 세력권이 있고 너희들 북위가 관할할 세력권이 따로 있는데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에 속하는 천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문자왕 15년 겨울 11월 우리는 또다시 백제를 칠 것이다. 장수들은 병졸들을 이끌고 진격하여 백제의 변방을 빼앗도록 하라. 문자왕은 군사를 파견하여 다시 백제 공격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겨울이었기 때문에 폭설이 내려서 백제 정벌에 나섰던 군사들이 동상에 걸려 공격을 포기하고 되돌아오고 맙니다. 그러나 문자왕은 백제 공격의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장수, 고로는 듣거라. 예, 대왕마마. 백제의 도읍지였던 한성을 공격할 것이니 계획을 세워서 짐에게 보고하도록 하라. 알겠사옵니다, 대왕마마. 우리 고구려 주력군이 단독으로 출정하는 것이 아니고 변방의 군사들과 함께 출격할 것이다. 변방의 군사라면 어느 군사를 우군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옵니까? 말갈 병사들을 동원하여 함께 출병하도록 하라.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중국 사서에는 말갈이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자왕은 말갈 병사들과 함께 한성을 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를 멸망시킨 세력은 물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갈은 앞에 나왔던 물길과는 다른 세력, 즉 함경도나 강원도 지역에 터를 잡고 있던 예족이었을 것이라는 서영대 교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말갈족과 함께 시도했던 고구려의 한성 공략은 성공을 했을까요? 이 부분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확인해 보기로 하죠. 무령왕 7년 고목성의 남쪽에 두 성책을 세우고 또한 장령성을 쌓아서 말갈 군사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방비하였다. 겨울 10월에 고구려 장수 고로가 말갈과 모의하여 한성을 치려고 횡항 밑으로 나와 주둔하였는데 무령왕이 군사를 내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이번에도 문장왕의 백제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장수왕 시기에 고구려군이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개로왕을 죽이자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했다 했는데 그 이후에는 한성이 어느 나라 휘하에 들어 있었을까요? 문자왕이 말갈과 함께 한성을 치기 위해 나섰다면 백제가 남쪽 웅진으로 천도한 뒤에도 망가진 한성을 복원하여 다시 차지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아마 식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 식기, 개인용 식기 표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나는 어떤 표시 있는 그릇이 내 거니까 내가 그걸로 먹는다든지, 또는 거기에도 계급 사회일 테니까 높은 사람 식기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릇에는 이렇게 표시해 두고, 그 고구려 사람들이 그 식기로 사용하던 그릇들, 이런 것들이 성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악차산, 이 워커힐 뒤쪽 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쭉 한강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그 한성이 백제의 과거의 서울이었던 한성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이라는 말이 넓은 성, 뭐 이런 한, 크다, 넓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성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한성이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 두 군데 중 하나였다고 가정할 때, 또한 그 일대에서 고구려의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은 고구려가 점령 관리해왔을 것이고, 문자왕 시기에 말갈과 함께 치려고 했던 한성은 더 남쪽 지방에 있는 별도의 성이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